튀르키예가 지금 한국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라화 가치가 98%나 증발해버린 나라.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경제학 교과서를 불태워야 할 지경이 된 나라. 빵을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나라. 그곳을 탈출한 한 젊은 청년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이 청년을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 올린 걸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한 외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그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르한 카라타쉬라고 합니다. 올해 30살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전자부품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다고 해야 맞겠죠. 2024년 봄, 저는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마치고 중소기업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모았죠. 5만 달러. 한화로 약 6,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약혼녀 세부기와 결혼해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3년 동안 아끼고 또 아꼈던 돈이었습니다. 점심도 굶고 친구들 모임도 빠지고 커피 한 잔도 사치라고 여기며 오로지 우리의 미래만 바라보며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저는 뉴스를 보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리라화 환율이 하루 만에 또 폭락했다는 소식이었죠. 2012년에 1달러에 1.8리라였던 환율이 41리라를 돌파했습니다. 12년 만에 돈의 가치가 98% 가까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모은 5만 달러는 이제 실질적으로 1000달러의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은행 앱을 열어보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3년의 노력이, 3년의 인내가, 3년의 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세부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혼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보다 먼저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세부기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르한, 우리 이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잖아. 나는 독일에 있는 언니한테 가기로 했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스탄불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보스포루스 해협 너머로 지는 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할크 에크맥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할크 에크맥은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싸게 파는 빵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무료 급식소 같은 곳이죠. 줄이 너무 길어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저처럼 지친 얼굴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노인도, 청년도, 아이를 아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정말 끝났구나. 석사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가 빵 한 조각을 사려고 2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나라. 대통령이 경제학의 기본도 무시하고 중앙은행에 금리를 내리라고 명령하는 나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중앙은행 총재를 5년 동안 5번이나 갈아치우는 나라. 이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요. 어디로든 이 무너지는 조국에서 탈출해야 한다고요. 떠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 우무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무트는 이미 1년 전에 영국으로 떠난 친구였죠. 에르한, 런던으로 와.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어. 우무트의 말이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유럽. 그곳은 이미 튀르키예 청년들로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2024년 한 해에만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국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이 25세에서 29세 청년층이었죠. 전기공학 졸업생의 9.6%, 분자생물학 졸업생의 15%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결국 또 수많은 튀르키예 청년들과 경쟁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 뭔가 다른 곳,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을 원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석사 논문을 쓸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논문의 기술 수준에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힘들 때마다 봤던 한국 드라마 미생이 생각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가 궁금해졌었죠. 치열하지만 공정한 것 같았거든요. 노력하면 인정받는 사회. 그게 정말 존재할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 공고를 찾아봤죠.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외국인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니까 전기공학 석사, 영어 가능자, 중동 지역 언어 가능자 우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튀르키예어가 모국어이고 아랍어도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거든요. 중동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회사에 제가 딱 맞는 인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이력서를 썼습니다. 맘새 고치고 또 고쳤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K-팝, 그리고 한국전쟁. 그 정도가 다였죠.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요. 보름 뒤 정말로 면접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이었는데 영어로 진행됐어요. 기술 질문에 대답하고 왜 한국에 오고 싶은지 설명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적응할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뭐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국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는 법은 잃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24년 9월의 어느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이스탄불을 떠날 때는 새벽이었는데 인천에 도착하니 오후였죠.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지만 공항을 둘러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어요.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도 나름 현대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우주선 같았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죠. 입국 심사대에 섰는데 줄이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튀르키예였으면 1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15분도 안 걸렸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데 제 캐리어가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나왔어요. 이것도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짐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회사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계셨죠. 웰컴 투 코리아라고 영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차선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고 모든 차들이 규칙을 지키며 달리고 있었어요. 끼어들기를 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차가 거의 없었죠. 이스탄불에서는 운전이 전쟁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도로는 달랐어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사가 마련해준 기숙사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첫 번째 저녁이었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낯선 나라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만으로도 이 나라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 규칙이 지켜지는 나라. 어쩌면 여기서는 노력하면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첫 출근이었어요.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긴장이 너무 되어서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거든요.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가져온 유일한 정장이었어요. 좀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서 입었죠.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데스크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튀르키예에서 왔다고 대답하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터키요? 하고 되물었죠. 네, 튀르키예입니다.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죠. 인사팀 직원이 저를 기술개발팀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 사이의 유일한 외국인. 185cm의 검은 곱슬머리, 깊은 눈매. 저는 이 사무실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기술개발팀 팀장인 김태준 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터키에서 뭘 배웠는데? 우리 기술 수준을 따라올 수 있겠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했고 3년간 실무 경험이 있다고요. 김 부장은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이스탄불? 거기가 뭐 대단한 데야?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컴퓨터를 켜고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려는데 모든 게 한국어였습니다. 메뉴도 한국어, 문서도 한국어, 이메일도 한국어. 저는 한글을 읽을 줄도 몰랐어요. 옆자리 직원에게 영어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직원은 미안하다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335 모여서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혼자 따라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받아 빈자리를 찾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앉으려고 하면 다들 다른 테이블로 가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매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다 먹었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늘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투명인간 같았어요. 오후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한 여직원이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갈색 머리에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해외사업팀 통역 담당이에요.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반가워서 얼른 일어나 인사했죠. 이지은 씨가 말했어요. 터키에서 오셨다면서요? 저 이스탄불 가본 적 있어요. 블루 모스크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스포루스 해협 야경도 잊을 수가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제 고향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아름다웠다고 말해주다니.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을 겁니다. 이지은 씨는 뭔가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힘든데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면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조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김태준 부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무시했고 동료들은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회사가 아니었어요. 고향에서 오는 연락이었죠. 어느 날 저녁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메흐메트 삼촌이었어요. 아버지의 남동생이죠. 삼촌은 이스탄불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삼촌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대뜸 소리를 질렀죠. 에르한, 내가 뭘 한 거냐? 조국을 버리고 도망쳤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삼촌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조국을 떠났습니다. 42만 명의 청년들 중 한 명이 된 거죠. 도망친 거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삼촌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등을 돌리냐고요. 우리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의 후예야.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조국을 지켜야지 이렇게 도망치면 어떡하냐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조국을 사랑했거든요. 이스탄불의 좁은 골목들, 보스포루스 해협의 푸른 물결,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렌틸 수프 냄새. 그 모든 게 제 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삼촌, 지금 빵 한 개에 얼마예요? 삼촌은 잠시 침묵하더니 380리라라고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100리라였는데 3배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3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됐어요. 약혼녀도 떠났고요. 이 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없어요. 삼촌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정말 배신자일까? 도망친 비겁자일까? 며칠 뒤, 이번에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셰는 이스탄불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교사 연금을 받으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머니가 빵을 팔아 생계를 보태고 계셨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다정했습니다. 아들아, 잘 먹고 있니? 한국은 춥지 않아?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해. 어머니는 제 걱정만 하셨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진걸요. 얼굴도 전보다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어머니, 거기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밀가루 값이 또 올랐단다. 빵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손님들도 다들 힘드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걱정될까봐 일부러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매달 월급의 3분의 1을 고향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라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보내는 돈도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고향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여기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도대체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리라화 지폐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에 닿는 순간 지폐들이 휴지처럼 찢어지고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빈손으로 서 있었죠. 발밑에는 찢어진 지폐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버텨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최민수라는 막내 직원 덕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보다 3살 어린 25살이었어요.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입이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민수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형, 혼자 먹어요? 저랑 같이 먹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터키가 어떤 나라냐고, 이슬람교는 뭐냐고, 케밥은 진짜 맛있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죠. 저도 반가워서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형, 이건 대박이라고 해요.
진짜 좋다는 뜻이에요. 이건 헐이에요. 놀랐을 때 쓰는 거예요. 사전에는 없는 표현들이었죠. 민수 덕분에 저는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한국어 학당이었어요.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 야간 한국어 수업을 지원해줬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학당에 다녔습니다.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50대 여성분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처음에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온 학생은 처음이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시더니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도 30분씩 남아서 추가로 가르쳐 주셨죠. 에르한 씨, 발음이 정말 좋아요. 튀르키예어랑 한국어가 어순이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이 선생님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둘 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문장을 만들거든요. 이 선생님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두 언어가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학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박서준 선임 덕분이었어요. 박 선임은 32살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박 선임이 다가왔습니다. 에르한 씨, 아직도 있어요? 저는 네, 업무를 익히려고요라고 대답했죠. 박 선임은 잠시 제 화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처음으로 업무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박 선임은 가끔씩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문서를 영어로 간단히 설명해주거나 업무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박 선임이 말했어요. 에르한 씨, 야근 많이 하더라. 여기선 야근이 성실함의 증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봐. 진짜 성실하네.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록 김태준 부장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지만 적어도 한 명은 저를 봐주고 있었어요. 네 번째 변화는 파티마라는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파티마는 제한 튀르키예인 커뮤니티의 리더였어요. 30살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튀르키예인 모임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 모임에 참석했어요. 카페에 약 20명의 튀르키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유학생이었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튀르키예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향 음식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조국의 경제 상황 이야기.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웃었습니다. 파티마가 제게 말했어요. 에르한, 향수병은 누구나 겪어. 하지만 여기서 새 삶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모임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낯선 나라에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김태준 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죠. 회의실에는 김 부장과 팀의 다른 선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에르한 씨, 다음 주까지 이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 완성해. 그러면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전부 한국어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문서였죠. 2주 안에 이걸 다 분석해서 보고서를 쓰라고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 읽는 제가요? 김 부장의 눈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였어요. 불가능한 과제를 주고 못하면 내보내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쫓겨나면 비자도 취소되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2주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전까지 문서를 읽었어요. 구글 번역기에 한글을 일일이 입력해서 영어로 바꿨습니다. 기술 용어들은 번역기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하나하나 찾아야 했죠. 회사에서는 낮에 맡은 일반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한국어 학당에 갔다가 밤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다시 문서 분석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졸음이 쏟아졌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한글 글자들이 아른아른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박서준 선임이 서 있었어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야근하는 거 봤어요. 이거 먹으면서 해요. 박 선임이 삼각김밥과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책상 위에 문서들을 보았어요. 이거 다 혼자 하고 있었어요? 박 선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김 부장님이 주신 과제예요. 제가 대답했죠. 박 선임은 한숨을 쉬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건 원래 3명이 한 달 걸려서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걸 혼자 2주 만에 하라고? 박 선임의 말에 저는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쫓겨나니까요. 박 선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에르한 씨, 진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네. 좋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비밀로 해야 해요. 김 부장님 알면 나도 찍히니까. 그날 밤부터 박 선임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기숙사로 와서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주고 한국어 문서를 영어로 요약해 주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함께 작업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선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신입 때 힘들었거든요. 그때 도와준 선배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는 김태준 부장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박 선임처럼 묵묵히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주간의 사투 끝에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3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였어요. 영어로 작성했지만 핵심 용어들은 한국어를 병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발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연습이었어요. 한 문장씩 외웠습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괜찮아. 내용이 좋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김태준 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회사의 정 회장이었죠. 정 회장은 68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회사를 창업한 분으로 평소에는 거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지? 긴장이 더 됐습니다. 김태준 부장이 말했어요. 자, 터키에서 온 에르한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에 비꼼이 섞여 있었죠. 과연 뭘 해왔는지 봅시다. 저는 앞으로 나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르한 카라타슈입니다. 오늘 기술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제가 밤새 연습한 한국어였어요. 회의실에 잠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발표하는 걸 예상 못했나 봐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영어로 설명하되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로 강조했어요. 300페이지의 문서를 분석해서 핵심 문제점 5가지를 추출했고 각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준 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그때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 친구 터키에서 왔다고 했나? 네, 회장님. 제가 대답했죠. 정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4년도에 내가 터키에 갔었어. 회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중동 건설붐 때였지. 우리 회사가 처음 해외 진출할 때야. 앙카라 근처에서 발전소 공사를 했는데 터키 노동자들이랑 같이 일했어.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 회장이 튀르키예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요? 그때 터키 친구들이 정말 성실했어. 정 회장이 회상에 잠긴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날씨가 40도가 넘는데도 불평 하나 없이 일했지. 밤에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 말은 안 통했지만 마음은 통했어. 정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 발표 잘했네.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그 성실함, 옛날 터키 친구들이 생각나는군. 김태준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저를 칭찬할 줄은 예상 못했던 거죠. 저도 놀랐어요.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정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니 차를 내주셨어요. 터키 차 알아? 차이라고 하지.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하루에 10잔도 마셔요. 제가 대답하자 정 회장이 웃었어요. 젊은이, 왜 한국에 왔나? 정 회장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국의 경제가 무너졌어요.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됐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떠나왔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어. 60년대, 70년대 한국도 가난했지. 먹을 게 없어서 외국에 광부로 간호사로 나갔어. 독일, 중동, 어디든 갔지. 그때 우리도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인들도 예전에 우리처럼 조국을 떠나야 했구나. 배고픔과 가난을 피해 낯선 나라로 갔구나. 지금의 저처럼. 정 회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내가 지켜볼 테니까. 터키 친구들한테 받은 은혜,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아. 회장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회장이 저를 지켜봐 주겠다고? 꿈만 같았어요. 복도에서 박서준 선임을 만났습니다. 박 선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르한 씨, 해냈네요. 발표 대박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선임님. 선임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박 선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에르한 씨가 다 한 거예요. 나는 옆에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게 보였어요. 별은 여전히 안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별이 뜬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희망이 처음으로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회장의 인정을 받은 뒤로 회사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태준 부장도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거든요. 비자 문제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건 단기 취업 비자였어요. 3개월짜리였죠. 연장 신청을 해야 했는데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스폰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고 제 학력 증명서도 공증을 받아야 했어요. 문제는 튀르키예에서 보내야 할 서류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스탄불 대학의 졸업증명서 영문 공증본을 요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바뀌었다느니 시스템이 업데이트 중이라느니 핑계만 늘어놓았죠. 조국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여기까지 발목을 잡는 거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가 불비하니 비자 연장이 어렵다고요. 보안 기한은 2주. 그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쫓겨나면 어디로 가지? 조국으로 돌아가봤자 일자리도 없고 리랑화는 계속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저 외국인 비자 문제 있대. 역시 외국인은 불안정해. 김태준 부장이 다른 팀장들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뽑지 말았어야지. 내가 뭘 했어.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튀르키예 대학 행정실에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부디 빨리 서류를 보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어 학당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지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르한 씨, 비자 문제 있다면서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류가 안 와서요. 아마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은 씨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종이 뭉치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죠. 이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비자 연장 관련 법률 자료예요. 제가 밤새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예외 조항이 있어요. 고용주가 긴급 스폰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류 보완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위해 밤새 자료를 찾아준 거였어요.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고용주, 즉 회사가 긴급 스폰서 확인서를 내줘야 하는데 김태준 부장이 그걸 해줄 리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기회에 저를 내보내려 할 게 뻔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방법은 있는데 실행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여기서도 결국 버림받는구나.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구나. 비자 보완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르한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를? 혹시 해고 통보를 직접 하시려는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어요. 정 회장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김영숙 사모님도 계셨죠. 사모님은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은발의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앉게. 정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비자 문제가 있다며?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서류가 안 오고 있고 기한 안에 제출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고요.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회사에서 긴급 스폰서 확인서 내줄게. 인사팀에 이미 지시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정 회장이 웃으셨어요. 아까 말했잖아. 터키 친구들한테 받은 은혜 갚을 때가 됐다고. 50년 전에 앙카라에서 일할 때 내가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어. 그때 터키 인부가 자기 약을 나눠줬어. 그 친구 덕분에 살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튀르키예 노동자의 친절이 지금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김영숙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르한 씨,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요. 외국에서 혼자 고생하는데 집밥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정 회장 댁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큰 집이었어요. 사모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한국 가정식이었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 회장은 70년대 중동 건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막에서 일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낼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우리도 그랬어. 정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가난했을 때 우리 청년들도 외국으로 나갔지.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그때 우리도 차별받고 무시당했어.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지. 사모님이 덧붙이셨어요. 에르한 씨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인정받아요. 한국 사람들, 처음엔 차갑지만 마음을 열면 정이 깊어요. 그날 밤 배부르게 먹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가족을 떠나 외로웠는데 이분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시는구나. 일주일 뒤 비자 연장이 승인됐습니다. 회사의 긴급 스폰서 확인서 덕분이었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도장 찍힌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요.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고향은 지구 반대편에 있었고 한국에는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연휴 내내 기숙사에서 혼자 보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 회장 댁에서 추석을 함께 보내자는 초대였어요. 사모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죠. 에르한 씨,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요. 추석 당일 저는 작은 선물을 들고 정 회장 댁을 방문했습니다. 튀르키예 전통 과자인 바클라바를 직접 만들었어요. 파티마 언니에게 재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죠. 집에 들어서니 정 회장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외국인 손님이라고 신기해하면서요. 사모님이 송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쌀가루 반죽을 빚어서 꿀과 깨를 넣고 모양을 잡는 거였어요.
손재주가 없어서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다들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주었습니다. 저도 튀르키예의 바이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명절도 비슷하다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어른들께 세배 비슷한 인사를 드린다고요. 정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 오후에는 차례를 지켰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 튀르키예에는 없는 문화였지만 경건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에서 이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지은 씨가 왜 여기에? 알고 보니 이지은 씨의 어머니와 김영숙 사모님이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추석마다 가족끼리 모이는 거였죠. 세상 참 좁더라고요. 이지은 씨가 제안했습니다. 에르한 씨, 시간 있으면 한강 산책할래요? 두 사람이 함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밤의 한강은 고요했어요. 강물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르한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 이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국이 무너지고 있어서요. 경제가 폭삭망해서 아무리 일해도 미래가 없었어요. 이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힘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선임님도 이 선생님도 회장님 내외분도. 그리고 이지은 씨도. 이지은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에르한 씨 만나서 좋아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 온 지 8달째 회사에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입찰 기회가 온 거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기업이 전자부품 납품 업체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후보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전 직원이 술렁였어요. 이 계약만 따내면 회사 매출이 2배로 뛸 수 있었거든요. 정 회장도 직접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셨죠. 문제는 사우디 바이어단이 아랍어를 사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영어도 하지만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회사에는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없었다면 없었겠지만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제가 아랍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서준 선임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에르한 씨가 아랍어 가능합니다. 튀르키예어도 아랍어랑 비슷한 점이 많고 기본 회화는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준 부장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 친구가 뭘 할 수 있겠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지만 정 회장이 개입했습니다. 에르한 씨, 아랍어 수준이 어느 정도야? 저는 대답했어요. 일상 회화는 가능합니다. 기술 용어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2주 정도 준비하면 통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봐. 이번 미팅에 에르한 씨도 참석시켜. 김태준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결정에 반박할 수는 없었죠.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아랍어 기술 용어를 외우고 우리 회사 제품의 사양을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영어, 한국어, 튀르키예어, 아랍어를 넘나들며 발표 연습을 했죠. 박서준 선임이 도와줬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주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모의 면접을 해줬어요. 이지은 씨도 통역 팁을 알려줬죠. 핵심은 정확성보다 신뢰감이에요. 상대방이 편하게 느끼도록 해야 해요. 미팅 사흘 전, 저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망치면 어떡하지? 회사에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박 선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르한 씨, 긴장하지 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면 돼. 이지은 씨도 응원해줬어요. 에르한 씨라면 잘할 수 있어요. 믿어요. 미팅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빵줄에 서 있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어떻게 되든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미팅 날이 밝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바이어단 5명이 방한했어요. 회사 대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 회장, 김태준 부장, 박서준 선임, 그리고 저까지 한국 측 대표로 참석했죠. 바이어단 대표는 압둘라흐만이라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위험 있는 분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됐어요. 우리 회사의 제품 소개, 생산 능력, 품질 관리 시스템. 김태준 부장이 발표를 맡았죠. 그런데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어요. 바이어단 표정이 무뚝뚝했거든요. 질문도 별로 없었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휴식 시간에 압둘라흐만 대표가 부하 직원에게 아랍어로 뭔가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 회사 기술은 괜찮은데 중동 시장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문화적 차이가 걱정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물 건너간다. 휴식 후 회의가 재개됐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준 부장이 눈을 부라렸지만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흐만님,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엔지니어 에르안입니다.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몇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바이어단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외국인이 아랍어를 한다는 게 놀라운 거였죠. 압둘라흐만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 아랍어를 하시네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저는 준비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중동 시장의 특성, 기후 조건에 맞는 제품 설계,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방식. 튀르키예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바이어단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이었죠. 고온 환경에서 제품 내구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는 영어로 기술 사양을 설명하고 다시 아랍어로 요약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압둘라흐만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르한 씨,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파트너와 일하고 싶었는데 귀사에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정 회장이 활짝 웃으셨어요. 우리 에르한 씨, 잘했지요?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바이어단은 다음 단계 협상을 약속하고 떠났어요.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죠. 김태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박 선임이 제 등을 두드렸어요. 에르한 씨, 대박이었어. 진짜 멋있었다. 이지은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에르한 씨.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이 났어요. 해냈다. 진짜로 해냈어. 이스탄불에서 빵줄에 서 있던 내가 오늘 아랍어로 협상을 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사우디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조건 협상을 진행하자는 거였어요. 금액은 우리 회사 연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기술 지원 인력 상주. 사우디 공장에 우리 회사 엔지니어가 최소 2년간 파견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회의실에서 이 조건을 논의할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아랍어가 가능한 엔지니어. 중동 문화를 이해하는 인재. 회사에서 저 말고는 적임자가 없었어요. 정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르한 씨, 사우디 파견을 맡아줄 수 있겠나? 연봉은 지금의 3배로 올려주겠네. 주거와 생활비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3배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월급의 3분의 1을 고향에 보내고 있었는데 3배가 되면 어머니 빵집도 살리고 가족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우디로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해. 겨우 적응하기 시작한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떠나야 해. 그리고 이지은 씨도. 제가 망설이는 게 보였는지 정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대답 안 해도 돼. 일주일 생각해봐.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돈이냐 사람이냐?
현실적 성공이냐, 감정적 유대냐.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지은 씨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는데 이지은 씨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우디 파견 이야기 들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안받았어요. 아직 결정 못했고요. 이지은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가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돈 생각하면 가야 할 것 같고 하지만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박 선임님, 회장님 내외분, 이 선생님. 그리고 이지은 씨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지은 씨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은 씨의 눈이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에르한 씨. 이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에르한 씨가 가면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에르한 씨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밖으로 터져나왔어요. 이지은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건 당신을 만난 거예요. 이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저도요, 에르한 씨. 저도 좋아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우디에 가지 않겠다고요. 돈보다 소중한 게 여기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결정을 말씀드리러요. 회장님, 저는 사우디 파견을 사양하겠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정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왜? 돈이 문제야? 더 올려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저는 그 기회를 여기서 키우고 싶습니다. 정 회장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웃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혹시 이지은 씨 이야기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 회장이 크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안 그래.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야.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에르한, 내 결정을 존중한다. 사우디 파견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너는 여기서 계속 일해.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요. 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74년도에 터키에서 일할 때 나는 26살이었어. 지금 내 나이랑 비슷했지. 그때 나도 가난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어. 터키 친구들이 날 도와줬어. 아플 때 약을 주고 외로울 때 같이 술을 마셔줬지. 그들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어. 정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 너를 보면 그때 나를 도와준 터키 친구들 얼굴이 떠올라. 이건 갚는 거야. 그때 받은 걸 이제 돌려주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전 튀르키예 노동자들의 친절이 시간을 건너 저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다니. 그날 저녁 저는 이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 우리 함께 하자고 말했어요. 이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에르한 씨. 아니,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한강변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어요. 이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우디 계약은 결국 성사됐습니다. 파견 인력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됐어요. 외부에서 아랍어 가능한 엔지니어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죠. 저는 한국 본사에서 원격 지원을 맡았습니다. 사우디 계약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활기가 넘쳤어요.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고 중동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활로가 열렸으니까요.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르한 씨,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해외 사업팀 과장으로 발령입니다. 과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과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발령장을 주셨어요. 에르한, 내가 있었기에 사우디 계약이 성사됐어. 이건 당연한 보상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퇴근 시간에 김태준 부장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또 뭔가 시비를 걸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에르한 씨.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하게 생각해.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태준 부장이 사과를 하다니.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을 믿지 못했어. 김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 편견이었지. 근데 에르한 씨가 일하는 거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김 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같이 회사 키워보자.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저를 내쫓으려 했었어요. 불가능한 과제를 던지고 실패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지금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편견도 깨질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튀르키예 청년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 언니가 페이스북에 제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조국을 떠나 한국에서 성공한 엔지니어. 많은 청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에르한 씨, 어떻게 한국에 갔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가 수십 통 왔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모두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줬죠. 어느 날 튀르키예 뉴스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해외로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였어요. 저는 화상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에르한 씨,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차별도 받고 외로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인정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노력하면 보상받는 나라예요. 성실함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이 됐어요. 무너지는 조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는 청년들에게.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중동 지역 프로젝트는 모두 제 손을 거쳤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관계도 탄탄해졌죠. 해외 사업팀 과장이라는 직함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가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지은 씨가 권유했어요. 에르한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촬영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회사, 기숙사, 한국어 학당, 그리고 한강변까지. 제 일상을 카메라가 따라다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에르한 씨,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요. 버스가 시간표대로 오고 택배가 다음 날 도착하고 은행 업무가 스마트폰으로 3분 만에 끝나요. 관공서에 가도 줄이 빠르게 움직이고 민원이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돼요. 저는 튀르키예와 비교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은행 업무 하나 보려면 반나절이 걸렸어요. 번호표 뽑고 2~3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죠. 관공서는 더 심했어요. 서류 하나 떼려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했고 담당자가 점심 먹으러 갔다며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효율적이었어요. 인터뷰어가 또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차갑다고 느꼈어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제가 처음 회사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터키가 선진국이냐고 물었어요. 무시하는 눈빛도 느꼈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날들이 기억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신뢰를 쌓아야 해요. 일단 그 벽을 넘으면 정이 정말 깊어요. 가족처럼 챙겨줘요. 제가 비자 문제로 힘들었을 때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선임이 퇴근 후에 기숙사까지 와서 업무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 따뜻함은 겉으로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튀르키예와 한국을 비교하면 어때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튀르키예도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음식도 맛있고 역사도 깊죠. 오스만 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튀르키예는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됐어요. 환율이 폭락했거든요. 대통령이 경제학의 기본도 무시하고 금리를 내리라고 명령해요. 중앙은행 총재가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잘렸어요. 5년 동안 5번이나요. 공식 물가 상승률은 33%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70%가 넘어요.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연줄이 있거나 권력과 가까워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예요. 반면에 한국은 달라요.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노력하면 보상받아요. 제가 그 증거예요. 저는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으로 왔어요.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했더니 인정받았어요. 과장까지 승진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 한국 사회가 실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공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인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봐줘서 감사하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우리도 이 친구한테 배워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응원한다. 에르한 씨 화이팅.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냐, 외국인이 뭘 알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튀르키예 언론에서도 이 인터뷰를 다뤘습니다. 조국을 떠난 청년, 한국에서 새 삶을 찾다. 헤드라인이었죠. 튀르키예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이 퍼져나갔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에르한처럼 되고 싶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죠. 조국을 버린 배신자,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 익숙한 비난이었습니다. 예전에 삼촌에게 들었던 말과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떠났는지 저 자신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조국에서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살아남기 위해 떠난 거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이셰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어머니의 방한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면서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됐어요. 비행기 표를 끊고 비자를 준비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이었거든요. 화상통화로는 자주 얼굴을 봤지만 직접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어요.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시는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에르한.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아들아. 나도 많이 보고 싶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공항에서 한참을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서울의 경복궁과 창덕궁, 남산타워,
명동거리,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서 해운대 해변도 구경했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신기해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깨끗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 사람들이 질서 있게 다니고. 이스탄불이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공항에서부터 놀랐죠. 어머니는 한국 음식도 좋아하셨어요. 특히 삼겹살과 비빔밥을 맛있게 드셨죠. 김치는 처음에 너무 맵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입맛이 당긴다고 하셨어요. 역시 어머니도 적응력이 있으시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에도 모시고 갔어요. 정 회장 내외분을 소개해드렸죠.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드님 정말 훌륭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도 못하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예요. 어머니께서 잘 키우셨네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 아들을 거둬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야죠. 먼 나라에서 혼자 고생했을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숙 사모님이 어머니를 안아주셨어요. 아드님은 성실하고 착해요. 우리가 도운 것보다 에르한 씨가 회사에 준 게 더 많아요. 자랑스러운 아들 두셨어요. 어머니와 사모님은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제가 통역을 해드렸죠. 두 분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지은 씨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지은 씨가 튀르키예어로 인사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가르쳐 준 거였죠. 메르하바 안내. 베니 타느시트 으나 메먼 올둠.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기뻐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활짝 웃으셨죠. 아이고, 터키어를 할 줄 아네. 예쁘기도 해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응? 이지은 씨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동안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고향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빵집은 겨우 유지하고 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밀가루 값이 너무 올라서 빵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손님들도 다들 힘드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 아버지 연금도 물가를 못 따라가고 내가 보내주는 돈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더 많이 보내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돈은 그 다음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르한, 내가 떠났을 때 많이 걱정했다.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싶어서. 밤마다 기도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다. 여기서 내가 행복해 보여.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그게 어미로서 가장 기쁜 일이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이지은 씨랑 결혼하면 어머니도 모시고 올게요. 그때는 더 오래 계세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기다릴게. 건강해라, 아들아. 밥 잘 챙겨 먹고. 비행기가 떠나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조국도 좋아지겠지. 그때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살 수 있겠지. 그날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일주일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메흐메트 삼촌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배신자라고 했던 바로 그 삼촌이요. 에르한, 내 어머니한테 들었다. 삼촌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네, 삼촌. 잘 지내고 있어요. 삼촌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이 나라에서는 정말 미래가 없어. 삼촌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전기세가 2배로 올랐는데 손님은 줄었다고요.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제 사촌도 결국 독일로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조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됐을 때 저는 이지은 씨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준비하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반지를 사기 위해 월급의 일부를 따로 모았습니다. 큰 다이아몬드를 살 여유는 없었지만 진심을 담은 반지를 고르고 싶었어요. 보석 가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닌 끝에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를 찾았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처음 마음을 열었던 한강변으로 정했어요. 가을 저녁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죠. 프로포즈 당일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떨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사우디 바이어 앞에서 발표할 때보다 더 떨렸죠. 이지은 씨를 한강으로 불러냈습니다. 산책하자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강물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지은 씨가 물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이지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은 씨.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아니, 지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반지 케이스를 열었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노을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비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어. 돈도 사랑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 당신이 처음으로 내게 따뜻하게 대해줬어. 이스탄불 가봤다며 터키가 아름다웠다고 해줬을 때 나는 정말 울 뻔했어. 이지은 씨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저는 말을 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줬어. 비자 문제로 쫓겨날 뻔했을 때 밤새 자료를 찾아준 사람. 내가 사우디 안 가겠다고 했을 때 기뻐해준 사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앞으로 평생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이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게요. 나도 에르한 씨 사랑해요. 아니, 오빠. 오빠 사랑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반지가 이지은 씨의 손가락에 딱 맞았어요. 마치 운명처럼. 우리는 한강변에서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약혼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정 회장 내외부는 축의금을 넉넉히 주시겠다고 하셨고 박 선임은 자기가 축가를 부르겠다고 했죠. 웃겼어요. 박 선임 노래 실력은 솔직히 별로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파티마 언니는 제한 튀르키예인들을 다 모아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서울의 한 터키 레스토랑을 빌려서요. 약 30명이 모였어요. 케밥과 바클라바를 먹으며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었죠. 오랜만에 고향 느낌이 났습니다. 약혼식은 한국과 튀르키예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행사로 준비했어요. 이지은 씨 가족과 제 튀르키예 친구들이 함께 모였죠.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대신 튀르키예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화상통화로 참여하셨습니다. 화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축복해 주셨죠. 아들아, 행복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전해져 왔습니다. 약혼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한 튀르키예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조국을 떠나 한국에 온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취업 비자로 온 직장인,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다양했죠. 그들 대부분은 저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르한 씨, 어떻게 한국에 정착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가 매주 수십 통씩 왔어요. 일일이 답장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기 모임을 만들기로 했죠.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20명, 30명으로 늘어났어요. 모임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한국어 공부 팁, 취업 노하우, 비자 문제 해결법, 문화 적응 방법.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했어요.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에르한 형,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했어요? 22살의 청년 케말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매일 울었어. 비결은 없어.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야. 힘들 때마다 왜 여기 왔는지 생각했어. 조국에서 미래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새 삶을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 생각으로 버텼어. 케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멘토링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르치면서 더 성장한다는 말이 맞았어요. 후배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 경험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도 다시 힘을 얻었죠. 프로그램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회사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 회장이 흔쾌히 승인해 주셨어요. 좋은 일이야. 우리도 예전에 해외에서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거지. 회사 회의실을 모임 장소로 쓸 수 있게 해주셨고 간단한 다과비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를 잇는 다리. 저는 그 다리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31살이 된 저는 이제 회사의 중동사업부 팀장이었어요. 팀원 10명을 이끌며 중동 전역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한국 부품이 중동 시장으로 나가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정 회장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72세의 정 회장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하셨어요.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시는 거였죠. 창업주의 은퇴. 회사 역사에서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퇴식은 회사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직원 대표로 감사 연설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입사한 지도 3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정 회장이 직접 부탁하셨어요. 에르한, 내가 해줬으면 해. 내 이야기가 직원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야. 연단에 섰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긴장됐지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 회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조국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며칠치 생활비밖에 없었고,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회사에 출근했을 때, 어떤 분은 터키가 선진국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날들도 있었죠. 회의장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이 나라에서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정 회장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50년 전 튀르키예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다며 낯선 외국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비자 문제로 쫓겨날 뻔했을 때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마 조국으로 돌아가서 빵줄에 서 있었겠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지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김태준 부장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분도. 박서준 선임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이지은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연단으로 올라오셨어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에르한, 고맙다. 내가 자랑스럽다. 은퇴식이 끝나고 정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에르한, 74년도에 터키에서 내가 아팠을 때 터키 친구가 자기 약을 나눠줬어. 정 회장이 회상하셨어요. 그 친구 이름이 메흐메트였어. 너랑 비슷한 나이였지. 그때 나는 26이었고 그 친구는 28이었어. 제 삼촌 이름도 메흐메트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웃으셨어요. 그래. 인연이네. 어쨌든 그때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래서 너를 도와준 거야.
갚는 거지. 50년 동안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갚는 것 같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이제 나는 늙었어. 정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세상이야. 에르한, 앞으로도 이 회사를 잘 부탁해. 그리고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네, 약속드립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중 국적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달 뒤 승인 통지가 왔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국적 취득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묘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조국은 여전히 제 뿌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저의 새 가지가 됐습니다. 뿌리와 가지 둘 다 소중했어요. 겨울에 이지은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요.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렸어요. 이지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이번에도 화상으로 참여하셨어요. 큰 화면에 어머니 얼굴이 떴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아들아, 축하한다. 행복해라. 어머니의 축복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에는 정 회장 내외분, 박 선임, 이 선생님, 파티마 언니, 멘토링 프로그램 후배들까지 모두 왔어요. 한국인과 튀르키예인이 함께 웃고 축하해주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이스탄불에서 빵줄에 서 있던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리라화가 휴지가 되던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약혼녀는 떠났고 저축은 사라졌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진짜 인생을 시작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다. 정 회장이라는 은인을 만났다. 박 선임, 이 선생님, 민수, 파티마 언니 같은 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지은이라는 사랑을 만났다. 조국은 아직도 힘들다. 리라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계속 떠나고 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불안하다. 언젠가 튀르키예도 좋아지겠지. 그날이 오면 내가 도울 수 있겠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고향에 전해줄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이 낯선 나라에서, 이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리라화가 휴지가 된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진짜 인생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저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